제2차 세계 대전 후 유대인들은 복수를 꿈꿨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는 제국의 몰락으로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망친 사형 집행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허버트와 같은 SS 요원들 라트비아에서 아라이스 학살대와 함께 학살을 저지른 추크르스 코만도는 지구 끝까지 추적당했습니다. 추크르스 또는 모사드 요원들이 1965년을 추적하여 처형할 때까지 우루과이에서 거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트렁크 안에서 발견되었고 리가의 사형 집행자가 재판을 받았다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비보르와 트레블링카 강제수용소의 전 사령관이었던 프란츠 슈탕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8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리아와 브라질로 탈출한 후 시몬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마침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젠탈은 1967년에 독일로 인도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리옹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클라우스 바비는 점령된 프랑스에서 나치 테러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군사 독재 정권의 보호를 받으며 볼리비아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결국 송환될 때까지 수년간 정보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이먼 비젠탈은 나치 사냥에 평생을 바친 유대인 생존자이다. 사이먼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비젠탈은 정의를 회피한 나치들을 추적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석방 후 비젠탈은 미 육군 전쟁 범죄국에서 근무했고 1917년에는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역사 문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젠탈은 탈출한 나치 범죄자들을 찾아내 기소하기 위해 서방 정부의 로비 활동을 펼쳤으며 때로는 그들의 인도로 이어지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를 추적하려는 비젠탈의 끈기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은 홀로코스트와 다른 대량학살 생존자들에게 시간이 지나도 정의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비젠탈은 평생 강력한 활동가로 활동한 후 2005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몬은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도시인 부차츠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차츠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속합니다. 비젠탈은 모세 율법에 대한 존중과 중부 유럽의 엄격함 사이에서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프라하에서 건축을 공부했는데 정밀함, 질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민함, 그리고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같은 특징을 요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훗날 그의 직업을 중요한 사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자신의 세계를 말살하려 했던 자들을 색출하고 이를테면 자신만의 법무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비젠탈은 나치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마우트하우젠을 포함하여 12곳이 넘는 강제 수용소를 거쳤고 1945년 5월 미군에 의해 그곳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가족 89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 실라 역시 수년간 숨어 지낸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전후의 침묵 속에서 물리적, 도덕적 폐허로 황폐해진 유럽의 풍경 속에서 사이먼은 비젠탈은 잊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려 할 때 비젠탈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무형적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 즉 자신의 민족에 대한 기억과 그들이 겪은 피해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젠탈은 멀리까지 여행하며 증언을 수집하고 이름을 정리하고 결국 가해자들의 탈출 경로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유대인 문서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작은 사무실은 결국 나치 전범 추적의 세계적인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관도
검사도 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여러 번 정의했듯이 기억의 건축가였습니다. 비젠탈에게 정의는 복수의 형태가 아니라 존중의 형태였습니다. 그는 정의가 죽은 자의 권리이자 산 자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한 명의 범죄자라도 도주하는 한 홀로코스트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세계가 전쟁의 공포를 뒤로하고 나아가자 비젠탈은 불안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를 들춰내거나 공모, 비난, 침묵에 맞서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나 목숨에 대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비젠탈은 굴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기록 보관소를 샅샅이 뒤지고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정부에 맞서고 여론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원은 부족하고 위협은 컸습니다. 익명의 편지를 받고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국제당국의 일부에서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홍보나 과장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그를 부당이득자나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집착적인 헌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도 국가 간 유연한 협력도 없는 시대에 사이먼은 비젠탈은 전 세계에 걸친 도덕적 경계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1000명이 넘는 나치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직간접적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죽음의 관료 아돌프 아이히만을 추적한 것이었는데, 그의 아르헨티나 탈출과 그 후 체포는 국제법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허버트 브라질의 추크르, 남미의 프란츠 슈탕글, 볼리비아의 클라우스 바비, 칠레의 발터 라우프, 바릴로체의 에리히 프리브케. 이들은 모두 과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미해결의 빚이기도 했습니다. 비젠탈은 기발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끈기 있고 꼼꼼하고 때로는 완고했으며 심지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투쟁이 항상 깨끗하거나 실수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희생자들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았고, 사형 집행인들도 단순한 그림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젠탈은 제3제국의 참상을 보여주는 암호가 된 600만 명의 익명의 유대인들에게 얼굴과 이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 악명 높은 학살의 책임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그 사건을 뒤로하고 싶어 했을지라도 정체성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2005년 96세의 나이에 사이먼 비젠탈은 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반세기 넘게 유령을 쫓으며 살았지만 그의 유산은 매우 생생했습니다. 박물관, 법정, 역사책에 그의 흔적은 망각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비젠탈은 침착하게 용서는 홀로 코스트 희생자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대부분은 아직 살아서 용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유산에 대해 묻자 비젠탈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나치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치 있는 포착은 비젠탈은 홀로코스트의 주요 조직자 중 한 명이자 최종 해결책의 집행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법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지만 비젠탈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최종 해결책을 조직한 죽음의 관료 아돌프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대량 학살에 적용되는 치명적인 효율성과 관료주의적 냉정함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최종 해결책의 실행 설계자가 되기 전 기차와 명단,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 찬 객차가 등장하기 전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고 10대였고 목적 없는 고용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가 가져올 공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1906년 3월 19일 서독의 공업도시 졸링겐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개신교 회계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돌프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직후 가족은 아돌프 히틀러가 성장한 오스트리아 린츠로 이주했고 아이히만은 그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친구도 많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고 내성적이고 카리스마가 없는 청년이었으며 눈에 띄는 업적도 없었고 결국 졸업장도 없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는 린츠 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퇴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그의 초기 행보는 불안정했는데 야망 부족과 둔감하고 쉽게 조종당하는 성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원으로 일했지만 나중에 바큐움의 대표로 합류했습니다. 석유회사. 그 사업 환경에서 그는 여행, 물류, 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는데 이 기술들은 수년 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르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젊은 시절 깊은 이념적 신념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렬한 반유대주의자도 결연한 정치활동가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흔히 허슬러라고 불리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소속감이나 이익을 위해 어떤 기회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1930년대 오스트리아에 격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치즘은 그를 유용한 도구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1932년 친구의 영향으로 국가사회주의당 내셔널 소셜리스트 파티에 입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위대에 입대했는데 이 결정은 그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나치당이 불법화되자 그는 독일로 이주하여 제3제국의 체제 내에서 용인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SD로 더 잘 알려진 정보부 세큐리티 서비스에 배치되었습니다. SD는 나치당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를 시작했는데 나치가 유대인 문제라고 불렀던 훗날 제국에서 시행될 극심한 반유대주의 정책의 개념적 구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아이히만은 이 목표에 온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는 도서관을 방문하고 유대교에 대해 읽고 유대인 공동체의 역사와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시오니스트 문헌, 특히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에 대한 사상에 사로잡혔는데 이는 유대인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강제로 쫓아낼 방법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특이성에 대한 사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히만이 젊고 근면하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상관들의 눈에 그를 위대한 정치적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재능과 악을 예리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하인리히 힘러와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그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충성심을 보상하고 의심을 처벌하는 구조 속에서 아이히만은 성공했습니다. 1938년 안슐루스 독일 합병. 이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을 때 아이히만은 빈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이민센터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몰수, 굴욕, 협박, 갈취를 통해 오스트리아 유대인들의 출국을 조직해야 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수천 가족이 출국 허가를 받는 대가로 소유물을 넘겨야 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 과정을 완성하고 체계화하여 마치 회계 스프레드시트처럼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 과정이 정권에 얼마나 유용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야 했습니다. 공업용 석유를 팔던 젊은이가
제3제국에서 가장 두려운 톱니바퀴 중 하나, 즉 강제 이주, 절도, 그리고 곧 살인이라는 기계의 조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학적 효율성을 발휘하여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희생자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1939년 그는 베를린으로 전속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경력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국보안본부 사국에 통합된 그는 유대인 문제와 강제 이주를 담당하는 사비사과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 직책 덕분에 그는 수백만 명을 동부 게토로 그리고 이후 학살 수용소로 이송하는 계획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내려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미 열차를 준비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조금씩 집단 학살 기구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념가도 아니었고 직접적인 집행자도 아니었지만 나치 체제의 핵심적인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다른 저명한 동료들과는 달리 아이히만은 재치 있는 연설을 하지도 않았고 화려한 제복을 입지도 않았으며 제국을 지지하는 강렬한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형적인 관료였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정책을 집행했으며 궁극적으로 나치의 마음속 증오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은 무자비하고 잔혹하며 거의 비인간적인 관리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기계를 마치 공장처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에 마차 한 대당, 킬로미터당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수송할 수 있을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에 띄는 증오 없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다른 나치들과 달리 그의 반유대주의는 광신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은 회스나 아몬처럼 도살자가 아니었습니다. 괴트였지만 학살을 계획하고 집으로 돌아간 건 바로 그였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진부함 때문에, 그 사무직 직원 특유의 침착함 때문에 그는 더욱 무섭다. 전쟁 전 그 시절 아이히만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그는 학교를 마치지 못한 실패한 젊은이가 아니라 다가올 대량 학살의 가장 필수적인 톱니바퀴 중 하나가 되었다. 그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없었다면 기차는 강제 수용소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숫자는 맞지 않았을 것이고 희생자들은 분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제3제국 내에서 그의 부상은 치명적이면서도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해결책을 실행할 때가 되었을 때 아이히만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감정 없는 그의 얼굴, 서류 가방, 수첩,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복종 의지를 지닌 채 아돌프 아이히만이 제국 보안국 라이크시케하이츠 하uptam트 제4은에 취임했을 때 그는 직함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프로젝트의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유대인 문제는 더 이상 강제 이주나 게토에서의 고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치즘은 유일한 해결책이 물리적인 제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위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이론적 계획에서 체계적인 말살 프로그램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념을 구안하거나 선동적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계획, 정밀성, 그리고 관리자의 냉정한 규율로 산업적 규모로 죽음을 조직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1941년 소련 침공과 총력전 발발 이후 유대인의 동부로의 대량 추방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강제 이송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942년 1월 18일 반제 회의에서 아이히만은 집단 학살을 공식화하는 계획을 조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계급은 최고는 아니었지만 그의 지식과 물류 통제는 그를 핵심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학살을 위한 학살 수용소의 체계적인 사용, 즉 죽음의 산업적 생산이 결정된 것은 바로 그곳에서였습니다.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소비보르, 벨제츠, 이 이름들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집단 학살 관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거리도 최종 목적지의 잔혹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히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차가 정시에 출발하는 것, 문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 목록이 완전하고 숫자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수천 명의 남녀노소를 추방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결코 후회나 망설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고 그는 독일 특유의 효율적인 처리 방식으로 이를 수행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분류되고 소지품은 강탈당한 후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이송되었습니다. 가축 운반 차량은 음식과 물 없이 꽉 찼습니다. 여정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사망했지만 아이히만은 이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부분은 가스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첫 번째 여과에서 살아남은 소수는 죽을 때까지 노예 노동으로 착취당했습니다. 실제로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라는 불길한 과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단계, 모든 결정. 그는 아우슈비츠나 벨제츠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 참여하여 베를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보고서, 증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서는 물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과정을 감시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섬뜩한 능력 덕분에 나치 기관 내에서 그의 권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육체적 잔혹함이 아니라 불가능한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 때문에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서류 작업, 일정, 할당량, 그리고 게슈타포, 친위대, 철도청 간의 조율로 가득했습니다. 1942년에서 1945년 사이 아이히만은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동유럽의 학살 수용소와 게토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치명적인 정밀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히만은 상관들에게 자신을 겸손한 사람, 제국에 충실한 하인, 오로지 자신의 업무에만 헌신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신중한 가정생활을 유지했고 공개적인 모습을 피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공포는 그에게 행정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반항이나 주저함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복종과 무자비한 관료주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후 재판의 생존자들과 증인들은 아이히만을 평범한 사람, 그저 자기 일을 하는 관료로 묘사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훗날 묘사했듯이 이러한 악의 평범함이 아이히만을 사무직 직원으로 위장한 사형 집행인이라는 끔찍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량 학살이 진전되면서 전쟁도 진전되었습니다. 1945년 나치의 패배가 임박하자 아이히만은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생존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괴물이 탈출하다.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치다. 1945년 나치 정권이 무너지자 아돌프 아이히만은 패배의 혼돈 속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홀로코스트 조직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의 이름은 법망을 피해 도피하는 수백만 명의 도망자들 사이에서 자취를 감춘 듯했습니다. 유럽이 해방된 후 연합군은 대량 학살 책임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뉘른베르크 재판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서 빠르게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죽음을 조직한 아이히만은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아이히만은 수개월 동안 오스트리아와 서독에서 가명으로 살았습니다. 위조 문서와 전직 나치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전쟁으로 분열된 유럽에서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상처받은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950년 나치의 유럽 탈출을 도운 비밀 조직 오대사 오데사아의 도움을 받아 아이히만은 지구 최남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항상 비밀의 그늘 아래 국경과 나라를 넘나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직 나치 인사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가명 리카르도 클레멘트로 겉보기에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히만은 10년 넘게 운송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세상은 그의 행방을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기억은 그의 수색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이먼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전형적인 나치 사냥꾼 비젠탈은 아이히만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젠탈은 빈에 있는 자신의 문서센터에서 아르헨티나에 가짜 신분으로 거주하는 한 남자를 가리키는 단서, 증언, 그리고 파일을 수집했습니다. 요원, 생존자, 그리고 협력자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히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젠탈은 이 정보를 이스라엘 당국에 전달했고 이스라엘 당국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히만의 체포가 정의로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과 전 세계의 중요한 상징이었기에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0년 5월 모사드와 신요원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베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밀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정밀하게 그리고 지역 당국에 알리지 않고 퇴근길에 있던 아이히만을 체포했습니다. 이 체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국제사회에 도덕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전례 없는 재판을 앞두고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송되었습니다.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그의 재판은 전 세계의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서류와 명령 뒤에 숨으려 했던 나치 관료는 자신의 범죄의 심각성에 직면했습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는데 이는 전 세계 양심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개인의 책임과 군사 또는 정치 계획에서 상관에 대한 복종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쨌든 생존자, 피해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증언은 반박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아이히만은 관료주의의 희생자가 아니라 집단 학살에 의식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62년 사형을 선고받고 그해 5월 31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홀로코스트 역사의 필연적인 종결, 악의 평범함에 대한 영원한 경고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아돌프 아이히만의 체포와 재판은 개인적인 처벌을 훨씬 뛰어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부정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망각에 맞서는 전 세계적인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가 불의를 기억하고 연구하고 맞서 싸우도록 고무했습니다. 또한 사이먼과 같은 사람들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젠탈은 인내심과 용기, 헌신으로 가장 찾기 힘든 도망자에게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버트 추크루스는 브라질에서 모사드의 손에 죽은 전설적인 비행사입니다. 허버트 추크루스는 모순적이고 충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쟁 전 그는 라트비아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재능 있는 비행사이자 독학으로 엔지니어가 된 그는 발트 항공의 선구자였으며 그의 대담함과 기술적 업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1930년대에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조종사였던 찰스 린드버그와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업적 덕분에 라트비아 정부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그의 이름은 신문에 실렸으며 우표에도 그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즘의 부상과 독일의 발트 국가 점령으로 인해 그 우상은 사형 집행인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추크루스는 리가의 독일 보안 경찰 산하 악명 높은 아인자 츠코만도, 아인사츠 코만도, 더 구체적으로는 아라이스 아라츠에 합류했습니다. 코만도는 이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극심한 잔혹 행위를 자행한 라트비아의 자원봉사 부대입니다. 그곳에서 코만도라는 이름은 잔혹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후일 증언들은 그를 가학적, 체계적, 그리고 무표정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리가 게토 학살, 수백 명이 산채로 화형당한 고골거리 유대교 회당 학살, 그리고 1911년 11월과 12월, 단 이틀 만에 25,000명이 넘는 유대인이 학살된 룸블라숲 집단 처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임산부를 총으로 쏘고 처형 중에 웃고 제복을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오용했던 한 남자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허버츠 추크루스는 항공계의 전설에서 리가의 도살자로 거듭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도피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독일로 망명했고 1945년에는 브라질로 이주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보트와 비행기 대여 사업을 시작했고 좋은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든 잘못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이러한 비난을 소련의 선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비젠탈은 잊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나치 사냥꾼은 온갖 종류의 증언, 사진, 파일을 수집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당국은 냉전으로 인해 많은 나치 범죄자들이 새로운 지정학적 균형에 유용하거나 불편한 도구로 변했기 때문에 행동하기를 꺼렸습니다. 추크루스가 과나바라만의 물을 침착하게 항해하는 동안 정의는 점점 더 모호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4년 모사드는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젠탈은 작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다큐멘터리 작업은 범죄자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크루스가 어떤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요원들은 증거가 충분하고 그의 불처벌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전은 침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비밀 요원이 우루과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가로 위장하여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추크루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상업 항공, 투자,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추크루스는 그와 함께 몬테비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사드가 임대한 집에서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은 트렁크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절대 잊지 않는 이들로부터 라고 쓰인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국제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시적인 정의로, 어떤 이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초법적 처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이먼 비젠탈은 그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허버트는 그를 위해 추크루스는 처벌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던 최악의 전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처형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범죄를 지울 만큼 멀리 떨어진 세상도 충분히 오래된 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년 후 추크루스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그를 공산주의의 희생자 또는 애국적 영웅으로 묘사하며 그를 갱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비젠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문서, 증언, 그리고 꼼꼼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남깁니다. 허버트 추크루스는 나치에 충성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젠탈과 관련된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이지만 자경단의 정의가 진정한 정의인지 아니면 단순한 복수인지에 대한 논쟁은 여론을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모사드의 초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추크루스는 도망자 집단 학살자로 여겨졌으며 고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프란츠 슈탄글은 9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하고 브라질에서 새로운 삶을 구축한 나치입니다. 프란츠 슈탄글은 언뜻 보기에 이념 광신자도 사이코패스도 아니었다. 그는 예의 바르고 꼼꼼한 장교였으며 온화한 태도와 특징 없는 얼굴을 지녔다. 하지만 그 단정한 외모 뒤에는 역사상 최악의 학살 수용소 중 하나인 트레블링카의 사령관이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그 불길한 장소에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슈탄글은 1908년 오스트리아 알트민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술 과정을 마친 후 린츠 경찰에 입대했습니다. 이 직책을 맡으면서 나치 탄압 기관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가 제3제국에 합병되자 그는 게슈타포에 입대했고 곧 액션 T4로 알려진 안락사 프로그램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르타임, 그 라페네크, 베른부르크의 병원에서 슈탄글은 정신질환자, 장애인, 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말로 죽음이 죄책감을 포함한 어떤 감정도 없는 기술적이고 비인격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훨씬 더 끔찍한 일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1942년 하인리히 힘너는 그를 소비보르 강제수용소의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가 아우슈비츠, 벨제츠와 함께 폴란드 유대인 학살의 중심지가 된 트레블링카 수용소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와는 달리 트레블링카는 강제노동 수용소나 감옥으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 도살장, 즉사센터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태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샤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 샤워실은 사실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는 가스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집단 무덤에 묻히거나 나중에 소각되었습니다. 프란츠 슈탄글은 그 지옥을 비뚤어진 효율성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령관들처럼 가학적이지 않았고 수감자들을 때리거나 모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서에 서명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성과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매일 수천 명의 목숨을 마치 스프레드시트에 적힌 숫자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저 톱니바퀴, 즉 박멸의 기술자로 여겼습니다. 1943년 8월 트레블링카 포로봉기와 라인하르트 작전 수용소의 점진적인 해체 이후 슈탄글은 이탈리아로 이송되었다가 미군에 잠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랜라인으로 알려진 도망자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그는 시리아로 그리고 브라질로 도피하여 10년 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상파울루에 정착하여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집과 가족 그리고 꾸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한편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정의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 정의는 다시 한번 찾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을 찾아낸 사냥꾼이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비젠탈은 트레블링카 사령관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프란츠 슈탕글이라는 인물이 언급된 편지였습니다. 비젠탈은 문서를 비교하고 탈출 경로를 분석한 후 오스트리아와 독일 당국에 알렸습니다. 1967년 브라질 경찰은 마침내 슈탕글을 체포하고 독일로의 인도에 동의했습니다.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 세계는 트레블링카의 참상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생존자들은 가족이 어떻게 학살당했는지 증언했습니다. 학살을 자세히 설명하는 계획서, 문서, 사진들도 공개되었습니다. 슈탕글은 침묵 속에 무표정한 얼굴로 경청했습니다. 스스로 유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양심은 깨끗합니다. 저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70년 그는 최소 90만 명의 살인에 공모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자 기타에게 광범위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레니점 그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말투에 금이 간 것을 드러냈다. 그는 유대인들을 지미자 상품처럼 여기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비인간화 과정이 자신을 기계로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레니는 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섬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죄책감에 대해 묻자 그는 매우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 잘못은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프란츠 슈탕글은 그 인터뷰 후 불과 몇 달 후인 1971년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삶은 화덕과 철조망에서 멀리 떨어진 독일 감방의 고요함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남긴 메아리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사이먼에게 비젠탈에 따르면 슈탕글의 체포는 어떤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죽음의 관료주에 또한 흔적을 남기며 무기를 휘두르지 않더라도 죽음의 열차를 조직하는 자들도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슈탕글은 관리된 대량 학살의 상징이었습니다. 도덕성 없는 복종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히만의 재판처럼 그의 재판은 악이 항상 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명을 할 뿐입니다. 클라우스 바비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사악한 게슈타포 고문관입니다. 클라우스 바비는 단순한 SS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강제 추방, 그리고 독일 점령 기간 동안 프랑스 도시를 생지옥으로 만든 공포 분위기의 직접적인 책임자였던 그가 리옹 거리에는 공포 속에 그의 이름이 속삭였습니다. 바드에서 태어난 독일 고데스베르크에서 바비는 어린 시절부터 나치 정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히틀러 청소년단에 가입했고 나중에는 국가사회당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빠르게 발전했고 게슈타포에 가입하여 맹목적인 충성심, 충격적인 효율성, 그리고 잔혹한 잔혹함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42년 그는 지역 게슈타포의 수장으로 리옹에 배치되었습니다. 점령하의 프랑스는 저항운동의 온상이었고 리옹은 가장 활동적인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바비의 임무는 그 네트워크를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법과 잔혹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비는 구타, 전기 충격, 물고문과 같은 고문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트 카트린 거리에 있는 게슈타포 사무실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공기에 절망의 냄새가 나는 구금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무사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리옹 외곽에 있는 유대인 어린이 수용소인 메종디지웨에서 어린이 44명과 성인 7명을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한 것도 바로 바르비였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프랑스 레지스탕스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장 물랭을 붙잡아 고문하여 살해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물랭은 너무나 잔혹하게 구타당해 그의 시신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끝났고 프랑스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나치 범죄자들처럼 클라우스 바르비는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다른 유명한 나치나 SS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려 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 정보기관은 그를 반공산주의 정보원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비밀스러운 렌라인 라틀라인 루트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951년 그는 위조 서류를 가지고 아르헨티나행 배에 올라타 결국 볼리비아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클라우스 알트만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정권의 군사 고문이자 무기상, 그리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독재자, 스파이, 밀수업자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전화번호부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와 온갖 강과 때문에 사이모니 비젠탈은 재빨리 그를 알아보았다. 1950년대 이래로 그는 바비가 남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치 사냥꾼은 단서를 받고 증거를 수집했지만 독일 당국은 대응이 느렸고 정치적 분위기는 범죄인 인도에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볼리비아는 바비의 나치 과거가 권력 중개자로서의 현재 역할 아래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나치 사냥꾼들에게는 상황이 극도로 좌절스러웠습니다. 바비가 바로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50년대에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새로운 파시즘의 물결이 등장하면서 대중의 압력이 커졌습니다. 신문, 다큐멘터리 또는 시위를 통해 보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젠탈은 세르주와 베아테, 클라르스펠트와 같은 프랑스 활동가들과 함께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바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1983년 볼리비아 정권 교체 이후 클라우스 바르비는 프랑스로 송환되었습니다. 재판은 1987년에 시작되었고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위 게슈타포 장교가 반인륜 범죄 혐의로 프랑스 영토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령이었지만 오만한 바르비는 회개를 거부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대부분의 나치 병사들이 제국의 적들과 싸우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따라했던 유명한 적절한 복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은 하나하나 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품에서 찢겨지는 것을 지켜본 어머니들,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동료들의 소리를 들은 남자들, 강간당하고 사지가 절단되고 훼손된 여성들. 모든 증언은 바르비가 유지하려던 냉정한 모습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가차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1987년 7월 클라우스 바비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1991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이먼 비젠탈은 그가 몰락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와 함께 서유럽 나치 조직에
마지막 남은 기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비는 고문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전후 냉소주의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이익이 어떻게 사형 집행인을 보호하고 희생자들을 잊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악이 어떻게 숨고 위장하고 심지어 유용할 수 있는지, 적어도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함께 기억이 침묵을 이겼습니다. 모바일 가스실을 만든 사람인 월터 라우프는 결코 정의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발터 라우프는 나치 대량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 되기 위해 학살 수용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히만처럼 그의 공헌은 조용하고 기술적이었지만 치명적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사악한 도구 중 하나인 이동식 가스실을 만들었습니다. 시골길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수감자들이 일산화탄소로 질식사하도록 개조된 트럭도 있었습니다. 나치는 바퀴 달린 범죄 시설인 이동식 도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덕분에 그들은 희생자들을 한 지점에 싣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길 중간의 집단 무덤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라우프는 1906년 독일 킬에서 태어났습니다. 해군에 입대했고 1930년대에 군에서 전역한 후 SS와 제국보안본부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능한 기술자이자 최종 해결책의 주요 이념가 중 한 명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신복이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1940년대 초 하이드리히는 그에게 대량 학살을 수행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그때 라우프는 가스와겐이라는 밀폐형 차량을 고안했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뒷좌석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수십 명의 희생자가 그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이동식 감옥 안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대인, 장애인, 정치범, 여성, 그리고 아이들은 엔진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동안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운전수들은 운전을 하면서 침묵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정이 끝날 때쯤 시신을 내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의 발명품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라우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보낸 후 그는 북아프리카로 파견되어 롬멜 원수와 협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과 탄압을 감독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체포와 독일 강제 수용소로의 추방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국을 위해 헌신했고 언제나 스프레드 시트와 깔끔한 제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패배는 그의 즉각적인 체포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라우프는 연합군에 의해 잠시 구금되었지만 1946년에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그의 긴 망명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동조자들과 비밀 조직인 렌라인, 라트라인의 도움으로 그는 시리아로 탈출한 다음 칠레에 영구 정착했습니다. 칠레 영토에서 라우프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사 독재 초기에 정보국의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나치 과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캔들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냉전은 다시 한번 제3제국의 범죄자들에게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비젠탈은 자신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나치 사냥꾼은 독일 정부와 여러 서방 대사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는 라우프의 칠레 주둔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여론, 대중매체, 회의, 그리고 법률 자문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나치 사냥꾼은 매년 자유를 누리는 것이 희생자들의 기억에 대한 모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정의는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62년 독일은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칠레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증거와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칠레 대법원은 1963년 공소시효 때문에 라우프의 범죄는 기소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타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발터 라우프는 남미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결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4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이미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젠탈은 그의 죽음을 정의에 대한 패배였을 뿐 진실에 대한 패배는 아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업적 덕분에 발터 라우프의 이름은 역사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면이 벗겨지고 비난받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럽을 평화롭게 걸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를 지울 수도 그림자 속에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라우프는 범죄가 어떻게 기술로 위장할 수 있는지, 복종이 어떻게 공모로, 혁신이 어떻게 야만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트럭은 산업도구가 아니라 이동식 살상 실험실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비록 형식적인 정의는 그에게서 멀어졌지만 사이먼과 같은 사람들 덕분에 기억은 비젠탈은 2000년대 가장 사악한 사형 집행인 중 한 명이라는 자신의 업적을 확립한 인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된 아르데아틴의 동굴 학살범 에리히 프리브케. 에리 프리브케는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관료, 순종적이고 안주하는 명령 집행자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의 경우 그 명령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에서 자행된 가장 잔혹한 학살 중 하나인 악명 높은 아르데아틴의 동굴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나치 군대가 이탈리아 민간인 335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헤니스도르프에서 태어난 프리브케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나치 정권의 질서와 권력에 대한 약속에 매료된 그는 곧 SS에 입대하여 제3제국의 보안기관에서 장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83년 무솔리니가 몰락하고 독일이 이탈리아를 점령한 후 프리브케는 헤르베르트 카플러 중령의 지휘 아래 게슈타포 부대의 일원으로 로마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의 카페, 고대 유적, 외국 대사관 사이에서 그는 이탈리아 저항 세력을 체계적으로 진압하는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1914년 3월 23일 이탈리아 당파가 비아가도에 있는 독일군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라셀라는 33명을 사살했습니다. 히틀러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총통은 주저없이 독일군 사망자 1명당 이탈리아인 10명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카플러는 프리프케를 집행관으로 삼아 보복으로 335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정치범, 유대인, 지식인,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대다수는 공격이나 어떤 종류의 저항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편의, 복수, 단순한 피해 계산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처형은 3월 24일 로마 외곽 아르데아틴의 동굴의 고대 지하 차해석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프리브케는 그곳에서 직접 학살에 가담했습니다. 수감자들은 한 명씩 동굴로 끌려가 무릎을 꿇도록 강요당하고 뒤통수에 총을 맞았습니다. 범죄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독일군은 입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습니다. 시신들은 수톤의 돌 아래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악취와 소문, 그리고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학살은 이탈리아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로마가 해방되자 그 참상이 드러났습니다. 손이 묶인 시신부터 머리에 총상을 입은 시신까지
어둠 속에 쌓여있던 시신들이 발견되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땅에서 저질러진 최악의 전쟁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카플러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리브케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많은 나치들처럼 그는 비밀 경로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1948년 그는 위조 적십자 여권을 사용하여 아르헨티나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본명으로 거의 반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남부 도시인 바릴로체에 있는 독일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습니다. 바릴로체는 제국에서 도망친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프리브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거리를 거닐고 시장에 가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숨기지도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먼 비젠탈은 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의 이름은 비엔나 유대인 문서센터 기록 보관소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나치 사냥꾼은 풍부한 단서, 사진, 그리고 소문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그의 손은 묶였습니다. 1994년까지 미국 ABC 뉴스 소속 기자들이 바릴로체에서 프리브케를 찾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아르데아틴의 동굴에 대해 직접 질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참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그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수년간의 무관심 끝에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이먼 빈 출신의 비젠탈은 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살아남은 마지막 고위 나치 범죄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1996년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이미 고령이었던 프리브케는 자신이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의 희생자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언, 문서, 그리고 그의 자백 녹음본이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가택연금 상태에서 형을 복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13년 100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로마에서 경비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교회도 도시도 그의 매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묘지도 그의 유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 없는 육신이었고 그의 기억이 영원히 거부당했음을 상징했습니다. 시몬에게 비젠탈, 에리히 프리브케의 체포와 재판은 20세기 마지막 정의로운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저지른 범죄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 즉 침묵의 종식과 망각의 패배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안네 프랑크를 체포하고 법의 심판을 피한 SS 장교 카를 실버바우어, 때로는 악명이 대규모 학살, 사망자 수 혹은 흘린 피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수백만 개의 기억의 운명을 결정짓기에 충분합니다. 카를 질버바우어는 고위 나치도 아니었고 학살 수용소를 설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실험실도 히틀러의 지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복을 입고 노트를 손에 든 채 안네 프랑크를 체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홀로코스트의 가장 보편적인 얼굴과 영원히 연결되었습니다. 질버바우어는 1911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동자 계층 출신인 그는 곧 경찰에 입대했고 오스트리아가 제3제국에 합병된 후 SS와 게슈타포에 포섭되었습니다. 1943년
그는 네덜란드로 파견되어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 박해를 담당하는 SD 제사부대 비포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유대인의 은신처를 찾고 도망자를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증오 없이 명령을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수행하는 수천 명의 관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치즘을 위한 이 거의 평범한 일에서 질버 바우어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1914년 8월 4일, 질버 바우어는 프린생그라흐트 263번지를 급습했습니다. 그는 창문이 없는 좁은 별채의 책장 뒤에 숨어서 8명을 발견했습니다. 프랑크 가족, 반 펠제 가족, 프리츠 페퍼였습니다. 그들은 2년 넘게 숨어 지냈습니다. 질버 바우어는 폭력 없이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확정되기 위해 잔혹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송을 감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돈, 보석, 심지어 노트까지 압수했습니다. 그 노트 중 하나는 어린 소녀 안네 프랑크의 일기였습니다. 안네는 몇 달 후 베르겐 벨젠 강제 수용소에서 발진 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미프 히스가 구출한 그녀의 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기록 중 하나가 되었고 7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명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그들을 배신하고 체포한 장교의 이름은 익명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꾸고 프랭크 가족을 파괴한 범죄자의 얼굴을 알아내기로 결심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958년 비젠탈은 독일 린츠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안네 프랑크를 체포한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을 알지 못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비젠탈은 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후에 그가 말했듯이 그는 복수심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수색은 꼼꼼하고 인내심 넘치며 세심했습니다. 그는 증언을 수집하고 문서를 비교하고 SD 출신 전직 대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침내 1963년 그는 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빈 경찰에서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를 질버 바우어였습니다. 이 발견은 큰 스캔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질버 바우어는 정직 처분을 받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문에서 그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습격에 가담했음을 인정했고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가 매우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았다고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법은 그의 기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 고문을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직접 처형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정 업무에 배정되었지만 경찰로 복귀했습니다. 비젠탈은 유죄 판결이 없는 것에 분노하기는커녕 이 사건을 통해 나치 범죄 조직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겉보기에 흉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경력과 친절한 얼굴을 가진 평범하고 신중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기계의 일부였습니다. 비젠탈은 또한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체포는 실제였습니다. 고발은 사실이었고 사형 집행인의 이름이 있었으며 이는 부인론자, 수정론자, 그리고 일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질버 바우어의 증언은 이 비극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칼 질버 바우어는 1972년 재판도 감옥도 처벌도 없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경찰 경력 때문이 아니라 선반을 열고 어린 소녀를 바라보며 죽음의 운명을 활성화했던 그 순간 때문입니다.
때때로 악의 얼굴은 폭군의 얼굴이 아니라 복종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서명하는 사람,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는 사람 말입니다. 사이먼에게 감사드립니다. 비젠탈, 그 얼굴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안네 프랑크의 기억은 더욱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사형 집행인의 새로운 얼굴을 얻게 되었습니다.